아이고, 우리 집이. 영분이 무릎 꺾이며 주저앉았다. 평생 살아온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조 회장이 여유롭게 나타나 비웃듯 말했다. 아이고, 영분 할머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안 됐네요. 당신이 그랬지? 영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증거도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어쩌시겠어요? 집도 없어졌는데. 조 회장의 냉소적인 미소. 절대 안 팔아요. 죽어도 안 팔아. 영분의 절규가 타오르는 불길 소리를 뚫고 마을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68세 김영분 할머니가 거대한 음모에 맞서 끝까지 싸운 놀라운 실화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 믿기 어려운 사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청송군 어느 작은 동네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렸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한옥 한 채, 그곳에서 김영분은 오늘도 홀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또 밤새 허리가 결렸네. 영분은 신음을 내며 방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했던 허리가 이제는 구부정해져서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삐걱거렸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낡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영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은 언제 한번 안부라도 물어볼까? 큰아들 진수는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몇 년째 소식이 없었고, 작은 딸 미경이는 부산에서 시집살이 한다며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는 돈 달라는 소리나 할 때만 오곤 했죠. 지난주에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이 집 팔면 어디서 살라고. 영분은 쓸쓸한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해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 늘 간소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물을 끓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던 그 마당이 이제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닭 몇 마리라도 길러볼까 생각했지만 혼자서 돌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텃밭 가꾸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영분은 바구니를 들고 집 뒤편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상추와 깻잎, 고추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는 소박한 밭이었지만 영분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며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이 작은 땅 한 조각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고추가 잘 됐네.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며 영분은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이 집과 땅이 영분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이곳에는 온 가족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영감아, 보고 싶다. 영분은 고추를 따면서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남편 박현식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병원비 때문에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 집만큼은 영분 앞으로 해놓고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분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서는 장날이면 어김없이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오랜 단골들과 안부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분이 할매, 오늘도 장에 나가시네요. 그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요즘 몸은 어떠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뭐. 그럭저럭 지내지. 하지만 속마음은 외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 자식 자랑에 바빴거든요. 영분이 할매, 오늘도 나왔네요. 생선가게 주인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분도 미소로 화답하며 고등어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잘 있고요? 뭐 그저 그렇죠. 연락도 뜸하고. 영분은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 자랑, 손자 자랑으로 한창인데 영분은 늘 이런 질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몇 개를 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지만 가끔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할매, 사과가 정말 달아요. 한 개 드셔보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권했습니다. 영분은 고맙다며 한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런 사과 좋아하는데. 손자분이 몇 살이에요? 올해 5살이에요. 정말 귀여워요. 다른 사람들의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영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손자가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려웠거든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영분은 마을 어귀에서 낯선 차 한 대를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저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했지만 영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며 살기에는 자신의 삶도 충분히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영분은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변화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 말이죠. 영감아, 하늘에서는 잘 지내고 있지? 영분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흔히 하는 일이었지만 영분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를 구워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영분은 대청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순간이 영분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영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고요한 마을에서 영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될 작은 신호가 이미 마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 5시, 영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꾼 탓인지 마음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 목소리는 남편의 것도 자식들의 것도 아닌 낯선 음성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상한 꿈만 꾸네. 영분은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방문을 열던 순간 영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지, 저건? 대문 앞 마루 끝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봉투였거든요. 이른 새벽에 누가 이런 걸 놔두고 갔을까요? 영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김영분 님께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도 낯설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만져보니 안에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놔뒀을까? 마을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편 배달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몰래 놓고 간 편지라니. 영부는 궁금함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 적힌 글씨는 간결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분 씨,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세요. 곧 위험이 닥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편지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었지만 글씨체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에 몰래 놓고 간 것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원수 맺을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니요. 혹시 치매에 걸려서 뭔가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부는 편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의 질감이나 글씨체를 봐도 장난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심각하고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영부는 계속 그 편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밍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장난이겠지. 요즘 젊은 애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던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젯밤 마을 어귀에서 본 검은 승용차와 정장 입은 남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전 9시쯤 영부는 이웃집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또래의 동갑내기로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김할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일 없어? 이상한 일? 무슨 이상한 일? 그냥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마을을 둘러보고 갔다고 하던데. 정말? 응,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았다고. 영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어제 본 사람들이 단순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조사했는지 아나?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어. 하지만 집집마다 물어보고 다녔다는 말은 들었어. 영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인 걸까요? 오전 10시쯤 영부는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 김을 매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미질을 하면서도 계속 주위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영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옆집에 하숙하는 젊은 총각 최성호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 성호야. 깜짝 놀랐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몸이 아프신가요? 성호는 30 남짓한 나이의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올라와 마을 이장 집에 하숙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예의 바르고 착한 성격으로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분에게는 마치 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너는 새벽에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간 적 있니? 영분의 질문에 성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새벽에요? 아니요, 저는 일찍 잠들어서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이상한 편지를 받아서 말이야. 영분은 편지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왠지 모를 주저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성호가 연관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편지요? 무슨 편지인데 그러세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편지 내용을 간략히 말해줬습니다. 집을 떠나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거나. 그러고 보니 어제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차를 봤는데 영분이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자 성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당분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호의 진지한 표정에 영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성호야,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시골에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성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영부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영부는 마음을 달래려고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편지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수선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온 영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 편지를 놨던 바로 그 자리에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봉투도 없이 그냥 접힌 종이였습니다. 이번 편지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셨군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밤 12시 이후 절대 집 안에 있지 마세요.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생명을 구하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더 이상 경고하지 않겠습니다. 영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거야? 영부는 두려움에 떨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고 무서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도 모두 확인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영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로 밤 12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인 걸까요? 해가 지면서 영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로 집을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날 밤 영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12시 이후 집에 있지 말라니, 그럼 어디로 가라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자 영부는 결국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이었거든요. 담요 한 장을 챙겨들고 뒷산 정자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영부는 떨리는 몸을 담요로 감쌌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했고 자신의 집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 3시쯤 영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의 집 주변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손전등을 든 누군가가 집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영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불빛이 방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찾는 거지? 1시간쯤 지나서야 그들이 집을 나왔습니다. 영부는 해가 뜰 때까지 정자에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이불과 베개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진 것은 없었지만 누군가 무언가를 찾아 헤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거야? 영부는 떨리는 손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식탁 위에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셨군요. 이제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오늘 시장에 나가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영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영부는 평소보다 늦게 시장에 나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몸이 무거웠지만 쪽지의 말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영부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활기찬 장터가 왠지 침울해 보였고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지? 생선가게 박 사장에게 다가가자 그는 영분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분이 할매, 괜찮으세요? 소문 들었는데. 무슨 소문? 모르세요? 할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던데요. 영부는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벌써 소문이 났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 사장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조 회장이 할매를 찾고 있다던데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조 회장이라니. 영부는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쳤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이자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통하는 조 회장 말입니다. 조 회장이 날 왜? 글쎄요. 어제부터 사람들을 보내서 할매 소식을 묻고 다니더라고요. 영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 침입자들과 조 회장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과일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자 주인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회장이 영분인의 땅을 노린다던데. 그러게. 그 땅이 뭐가 그리 좋다고.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영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신의 땅을 노린다고요? 그 작고 볼품없는 땅을 말입니까? 아주머니, 방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과일 가게 주인은 영분을 보고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영분이 할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 땅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냥 뜬 소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영부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 회장이 자신의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어젯밤 침입자들이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영부는 더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큰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 조 회장이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까지. 그래서 경고 편지를 보낸 거구나. 영부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 회장의 계획을 알고 자신에게 위험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부는 마을 입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 회장의 검은 승용차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영부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조 회장 본인도 차에서 내려 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70 중반의 나이에도 위압적인 기운을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저 양반이 내 땅을 노리고 있었구나. 조 회장은 부하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영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부는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조 회장이 당신의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팔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영부는 쪽지를 꽉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이 작은 땅덩어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이 땅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절대 팔 수 없어. 죽어도. 영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약한 노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조 회장이 미웠고 자신을 도와주는 익명의 누군가가 고마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부는 성호의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성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분의 간절한 목소리에 성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조 회장이 내 땅을 노리고 있어. 그런데 난 절대 팔 수 없거든. 성호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호는 영분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편지나 쪽지 같은 걸 받으신 적 있어요? 성호의 질문에 영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니? 너도 받았니? 네, 저도 받았어요. 그것도 여러 번. 성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영분이 받은 것과 똑같은 필체였습니다. 최성호 씨, 조 회장을 조심하세요.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영분 할머니를 도우세요. 그녀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부는 쪽지들을 읽으며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성호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호야, 너는 조 회장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성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실 이 마을에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일 때문이 아니라고. 조 회장을 조사하러 왔어요. 그 사람이 다른 마을에서 저지른 일들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영부는 성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착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조사라니, 너는 대체 누구야?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와 토지 강탈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성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 회장이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일들을 기록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0년간 여러 마을에서 같은 짓을 해왔어요. 개발 명목으로 땅을 사들이겠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수단을 다 써요. 영부는 서류를 넘겨보며 경악했습니다. 화재, 도난, 협박, 심지어 사고까지. 조 회장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평택의 박 할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었죠. 안성의 김할머니는 밤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크게 다쳤어요. 경찰도 범인을 찾지 못했고요. 성호의 말을 들으며 영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들도 조 회장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내게 경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마 조 회장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 조 회장 차예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영부는 겁에 질려 성호의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 회장과 부하들이 하숙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성호 씨 계시죠?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조 회장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영분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성호 씨. 김영분 할머니와 함께 계시죠?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조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조 회장은 영분을 보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철수입니다. 개발이라니? 이 마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정부에서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할머니 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영부는 조 회장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개발이라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할머니, 아직 조건도 안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시세보다 2배를 드리겠어요. 2배를 준다고 해도 안 팔아요. 이 땅은 우리 영감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라고요. 조 회장의 미소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고집만 부리시면 손해는 할머니가 보시는 거예요. 손해가 뭐 어떻다고요? 내 땅인데 내가 팔고 안 팔고는 내 맘이에요. 조 회장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성호와 영분을 둘러쌌습니다. 성호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다 알고 있어요. 시민단체 직원이라고 하던데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성호는 당황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요? 남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다니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요? 조 회장은 성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 서울에서 온 모양인데 시골 물정 모르면 다칠 수 있어요. 영부는 조 회장의 위협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할머니,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조 회장의 말에 영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당신이 알 바예요? 물론 제가 알바죠. 이 마을 일은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조 회장은 시계를 보더니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사흘 드릴게요. 사흘 안에 결정하세요. 그 이후에는 저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할머니도 다른 분들 사례를 들어보셨을 텐데. 조 회장은 비웃음을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성호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차가 떠나고 나서 영분과 성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 회장의 위협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래도 난 안 팔 거야.
죽어도 안 팔아. 영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조 회장이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부는 그동안 성호의 하숙집에서 지냈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성호도 영분의 안전을 걱정해서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또 쪽지가 왔어요. 성호는 아침 일찍 대문 앞에서 발견한 쪽지를 영분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조 회장이 오늘 밤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절대 집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호 씨와 함께 있으세요. 영부는 쪽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성호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 회장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분이 조 회장에게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때문에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분이 할매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돈도 많이 준다는데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 우리까지 피해볼까봐 걱정이야. 시장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영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성호가 위로했지만 영부는 외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5시쯤 이장이 하숙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온화한 이장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영분이 할매, 좀 이야기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조 회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할매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영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 회장이 마을 사람들을 자신에게 등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대부분이 할매더러 그냥 팔라고 해요. 마을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장의 말에 영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분열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장님, 저는 정말 팔 수 없어요. 그 땅은. 알아요, 할매 마음. 하지만 조 회장 같은 사람을 상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할매가 끝까지 버티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마을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성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장님, 그럼 우리가 불의에 굴복하라는 말씀이세요? 불의라니, 성호 씨.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법이 있고 정의가 있는데. 법이요? 정의요? 성호 씨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만. 이 시골에서 법이나 정의가 뭔 소용이에요? 이장의 말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영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영감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영부는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밤 9시쯤 마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가 창문으로 나가보더니 급히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영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서? 성호와 영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도 영분의 집 쪽에서 오렌지빛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영분과 성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불길을 잡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영분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성호가 영분을 부축했지만 영분은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조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영분 할머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안 됐네요. 조 회장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영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막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걸요. 거짓말하지 마요. 분명히 당신이. 할머니, 증거도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깃줄이 낡아서 합선이 된 것 같다고 소방관이 그러던데요. 조 회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시겠어요? 집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땅은 남아있으니까 제가 좋은 값에 사드리죠. 영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을 태워놓고도 뻔뻔하게 땅을 사겠다고 하다니요. 절대 안 팔아요. 죽어도 안 팔아.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제 집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조 회장의 말에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어떻게 사시려고. 그냥 팔고 다른 데로 가시지. 고집만 부리다가 이런 일이 생겼잖아. 마을 사람들의 말에 영분은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조 회장. 성호 씨가 왜 나서요?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괴롭힌다니요? 저는 그냥 좋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건데. 조 회장은 성호를 쳐다보며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성호 씨, 당신도 조심하세요. 남의 일에 너무 끼어들면 다칠 수 있어요. 그 순간 영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 회장, 당신이 뭘 해도 난 절대 안 팔아요. 이 땅은 내 목숨이에요. 영분의 단호한 목소리가 타오르는 불길 소리를 뚫고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후 영분의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70년을 견뎌온 한옥의 기둥들은 새까맣게 탄 채로 무너져 있었고 영분의 추억들도 모두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할머니, 제 하숙집에서 당분간 지내세요. 성호가 영분을 부축하며 말했지만 영분은 폐허가 된 집터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여기서 살 거야.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하지만 영분은 타버린 마루 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의 삶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절망감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영감아, 미안해. 내가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 성호는 영분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영분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의 하숙집에서 지내게 된 영분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타오르는 집이 보였고 조 회장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쯤 또 다른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영분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뒷산 정자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영부는 쪽지를 읽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익명의 사람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성호에 대한 비밀이라는 말이 불안했습니다. 성호가 아침 일찍 마을 이장댁으로 나간 사이 영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성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 회장이 영분의 땅을 강제로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하면서 강제 수용 신청을 했대. 영분이 할매가 계속 거부하니까 그런 수를 쓰는구만. 이제 정말 끝났네. 법적으로도 막을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집도 잃고 이제 땅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오후 5시 영부는 성호에게 잠깐 마을 회관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뒷산 정자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정자에 도착하니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분 할머니시죠? 네, 그런데 당신은? 남자는 모자를 벗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조 회장의 비서였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영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 회장의 사람이 자신에게 경고 편지를 보냈다는 말인가요? 조 회장의 비서라고요? 그럼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김정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양반 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을 개발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점점 진실을 알게 됐죠. 진실이요? 조 회장은 개발업체와 짜고 땅값을 조작하고 있어요. 헐값에 사들인 땅을 몇 배로 비싸게 넘기는 거죠. 정부 개발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영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조 회장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호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셨는데요. 김정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최성호 씨. 그 사람은 조 회장의 아들입니다. 영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성호가 조 회장에게는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바로 최성호 씨죠. 영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정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던 성호가 조 회장의 아들이라니요. 그럼 성호가 날 속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성호 씨는 정말로 할머니를 도우려고 해요. 아버지와 원수 같은 사이거든요. 김정민은 성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 어머니는 조 회장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조 회장이 돈을 위해 재벌 딸과 결혼하면서 버렸죠. 성호 씨는 그 사실을 성인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됐고요. 영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성호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성호가 여기 온 것도 아버지를 막으려고 온 거예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 회장은 성호 씨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성호 씨가 어머니 성을 쓰고 있거든요. 김정민의 말을 들으며 영부는 성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는 아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할머니, 내일 조 회장이 강제 수용 명령서를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니요? 성호 씨와 함께 조 회장에게 맞서세요. 성호 씨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영부는 김정민의 제안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호에게 그런 큰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호가 그럴까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성호 씨는 이미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지켜봤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영부는 김정민과 헤어지고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호는 영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영부는 성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성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호야. 네, 할머니.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성호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영부는 성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누구니? 진짜 이름이 뭐고 왜 여기에 온 거야? 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호는 영분의 질문에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성호야, 이제 그만 숨기고 진실을 말해. 영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아시는군요. 조철수가 내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어. 성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누가 말씀드렸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야. 성호는 무릎을 꿇고 영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로 할머니를 도우려고 했어요. 제가 조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절대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인 거야?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할머니 편이에요. 성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집을 태우고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 편이라고? 할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어머니 성을 써요. 최성호가 제 진짜 이름이에요. 성호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저와 어머니를 버렸죠. 영부는 신분증을 보며 성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조 회장과 관련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그때 알았죠.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복수보다는 아버지의 잘못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부는 성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정, 의심과 믿음이 뒤섞였습니다. 성호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내일 아버지가 강제 수용 명령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제가 나서겠어요. 내가 나선다고? 네, 아버지의 비리를 모두 폭로하고 제가 누구인지도 밝히겠어요. 성호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영부는 놀랐습니다. 그럼 너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성호는 김정민과 만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조 회장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내일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조 회장은 부하들과 함께 영분의 집터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강제 수용 명령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분 할머니,
이제 법적으로 이 땅은 국가에서 수용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조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제가 시세보다 좋은 값을 쳐드릴게요. 어차피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손해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영부는 조 회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난 인정 안 해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요? 할머니, 이게 법원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예요. 조 회장이 서류를 흔들어 보이는 순간 성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서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조 회장은 성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성호 씨, 아직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군요.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당신의 범죄를 막는 거예요. 성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가짜 개발 계획서, 조작된 토지 평가서, 그리고 뇌물거래 내역까지. 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요? 이건 당신 회사 내부 자료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거죠. 성호는 조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아들이니까요. 조 회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 네, 최명희의 아들 최성호입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버린 여자의 아들이에요. 조 회장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희. 그럼 너는? 네, 당신의 친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버렸고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조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면 뭐요? 당신의 범죄에 동조하라고요? 성호는 조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당신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살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조 회장과 성호의 대화를 듣고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호가 조 회장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그런 일이. 조 회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호야, 잠깐 따로 이야기하자. 안 돼요. 여기서 다 말해요. 성호는 조 회장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어야 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왔는지. 성호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정부 개발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사기업과 결탁해서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박과 방화까지 저질렀어요. 영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아요. 내 집에 불을 낸 것도 이 사람이에요. 조 회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비리까지 폭로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조 회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조 회장은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김정민이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에 수사관들은 성호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철수 씨, 부동산 사기와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야, 그래도 난 내 아버지야. 성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사람답게 사셨어야죠. 조 회장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감히 대들지 못했던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조 회장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영분이 할매가 옳았구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영분에게 집중됐습니다. 그제서야 영분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할매, 미안해요. 우리가 할매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매가 혼자 싸우고 계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영분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영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무서웠을 거예요. 나도 이해해요. 한 달 후 조 회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이 작은 땅 한 조각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영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준 이 땅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제 집에 불을 지르고 협박하고 마을 사람들까지 이용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영분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제 땅은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재판장은 영분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성호라는 고마운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성호도 증인석에 서서 아버지의 범죄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조철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에는 절대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부를 쌓아왔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결국 조 회장은 사기,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영부는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끝장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는데. 성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한편 마을에서는 영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이 불타버린 영분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새 집을 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영분이 할매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매를 도와드려야지. 맞아, 새 집을 지어드리자.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성호도 물론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건축일을 도와주고 자재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성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달 후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 예전 한옥보다는 작았지만 현대적이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집들이를 해줬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할매가 좋아하실 것 같아. 영부는 새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료 당연한 일이죠. 집들이 잔치가 한창일 때 성호가 영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벌써? 네,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요. 영분은 아쉬웠지만 성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 할 일을 해야지. 대신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놀러 올게요. 그래야지. 여긴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야. 성호가 떠나기 전날
영부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손수 만든 수세미와 된장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받아라. 할머니, 성호야, 내가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성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성호가 떠난 후 영부는 새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외로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봄이 되자 영부는 새 집 앞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장미, 노란 개나리, 보라색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영부는 꽃밭 앞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감아, 보고 있지?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뻐졌어. 바람에 꽃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영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쪽지 한 장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피어났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도착한 작은 경고 덕분에 영부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됐습니다. 집은 불타버렸지만 더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호라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저녁 무렵 영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호에게서 온 안부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할머니 생각 많이 나요. 다음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네, 꼭 갈게요.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요. 영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저녁, 영부는 새 집에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고 진짜 희망이 있으니까요.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였죠. 혼자 힘없는 할머니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끝까지 싸운 용기, 그리고 아들이 친아버지를 고발하면서까지 지킨 정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분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성호의 용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